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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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 월요일이 돼서 이제 인터 TV가 또 이제 치지직에서 하는데 네. 치지직으로 치면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아. 일주일 만에 돌아왔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하고 오늘은 저와 인터 신동훈 기자와 예, 저는 인터풋볼 주대현 기자입니다. 네, 둘이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사실. 네, 사실 금목표가 웬만하면 인터 풋볼과 풋풋투의 조합으로 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호 선배 너무 좋아하지만 같이 방송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긴장도 되고 좀 네.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오늘 어쨌든 내용은 좀 서울 위주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다른 이슈도 좀 있으니까 네. 서울 갔다 왔는데 오늘 유니폼은 왜 전북을 입고 왔죠? 아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입고 온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최준수 선수 이제 은퇴 기념으로 이제 나온 건데 네네. 사실 그 나오자마자 이제 입고 오고 싶었는데 일정도 좀 안 맞고 네. 해가지고 그냥 입고 왔습니다. 네, 춥진 않으시죠? 조금 아니 이게 난방이 다 돼 있는데도 이게 네. 확실히 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네. 하이나이 따뜻한 곳이잖아요. 아 그래요? 엄청 아, 따뜻하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곳이라. 이따 네. 뭐 설명도 조금 해드리겠지만 따뜻한 곳에 있다 오니까 와 진짜 길거리 걸어다니는데 저만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걸어다니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추운데 그래도 네. 텐션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패킬러님이 아마 박민규님인 것 같아요. 이제 전구단 아, 썰 같은 거 후임 감독은 다 정해졌고 후단 뭐 있으면은 그러니까 후임 감독이라기보다는 서울 위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서울 이제 몇몇 선수 말고는 이제 새로운 선수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선수를 본 거는 대은 기자랑 몇몇 개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좀 하고 하이난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시작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오프닝인데 이청용 선수가 울산이랑 결별을 했는데 이제 이청용 선수 떠났습니다. 이제 떠났는데 이제 아마 이청용 선수는 6년 동안 이제 K리그 원에 울산에 뛰었고 이제 6시즌 동안 뛰었고 61경기를 뛰고 15골 12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울산의 3연패를 이끌었고 뭐 베테랑인지 레전드로 뛰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좀 이런 골프 세레머니나 신태용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 떠난 것 같아요. 떠난 게 아니라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좀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울산과 결별됐습니다. 아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이 은퇴보다는 당연히 현역 연장으로 갈 텐데 이게 국내에서 이청용 선수를 품을 팀이 또 어딜지가 또 궁금해요.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뭐 서울로 가는 글도 웃기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일단 서울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있었고 이제 뭐 자필 편지로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글을 그러니까 올랐는데 아마 이청용 선수가 뭐 1989년생인가 그렇기 때문에 또 윙어로서 나이도 좀 많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기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또 이슈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갈지가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협회장이 아니라 이근호 선수가 협회장입니다. 선수 협회장. 네,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이제 어디로 갈지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다음은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이건 어제 준비를 어제 했다가 이제 어제 갑자기 떠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소식 전해드린 거고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갈 거는 이제 U23 아시안컵이죠. 아쉬웠습니다. 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이제 U23 대표팀이 뭐 졸전을 거듭한 끝에 4강까지 올랐지만 한일전에서 패배를 하고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또 패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를 제대로 보진 못했거든요. 저도 네. 어쨌든 중국 일정 하이난 출장이랑 일정 겹쳐가지고 좀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성 감독 뭐 이따가 좀 자세히 풀어 얘기하겠지만 일단 베트남전만 좀 경기를 본다면은 좀 선발이랑 그동안 선발보다 좀 바꿔서 나왔고 뭐 황재윤이라든지 뭐 정재상, 김도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라인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그 전반적인 시스템은 좀 그대로 나왔어요. 이제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좀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고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베트남이 생각보다 김사식 감독이 잘 만들어 놨어요 팀을. 좀 투지 넘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블록 안으로 웬만하면 못 들어왔고 특히 뭐 공격진에서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게 뭐 전반 30분에 실점까지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끌려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후반에 이제 김동진, 정지훈, 조현태를 빼고 강선진, 이현용, 이찬욱 넣어가지고 주전조를 나와서 좀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는 주도했는데 골이 안 터진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교체 투입 때 김태원이 골을 넣으면서 1대1 됐고 하지만 또 실점하면서 이제 1대1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신민아 골로 2대2로 된 다음에 연장전은 사실 뭐 그냥 지나갔고요. 승부차기 때
이제 많은 화제라면 화제지만 황재윤 선수가 방향을 다 반대로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베트남이 한 곳만 노렸어요. 어. 6번 키커까지 한 곳만 이제 오른쪽 노렸는데 이제 황재윤 다 왼쪽 뛰었죠. 근데 마지막에 7번 키커 이름이 뭐였지? 탄난이었는데 이 선수가 아마 왼쪽으로 샜을 거예요. 근데 황재윤 오른쪽 뛰어가지고 이제 그거 넣고 이제 배현서가 실축을 하면서 7대 6으로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3위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는 4위에 머물렀죠.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란 팀이 뭐 박항서 감독이 이끌어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발전도 됐고 네. 그런 것도 했지만 관심도 또 받고. 김상식 감독이 온 이후에도 발전됐고 했지만 베트남한테 뭐 어떻게든 진다는 게 사실 이게 뭔가 베트남을 무시하면 바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팬들 혹은 축구계한테 자존심이 좀 아 그쵸. 저는 근데 무시보다 약간 최근 흐름이 거의 뭐 우세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뭐 그래도 몇 수 위라고 팬들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래도 뭐 격차가 아무리 좁혀도 우리가 위다 이런 말 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베트남 뭐 강팀 베트남과 극적으로 비기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부끄럽다는 말도 많고 근데 어쨌든 뭐 4위로 마무리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성 감독에 대한 좀 불신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 U23 아시안컵이란 대회가 이렇게까지 뭔가 조명이 되는 대회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황선홍 감독 그 올림픽 실패 이후에 쭉 이어져 오던 그런 부진들이 이제 또 경기도 안 좋고 경기력도 안 좋고 또 일본한테도 지고 베트남한테도 지니까 좀 이제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왜 이제 이민성 감독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U23 아시안컵을 돌아보기 전에 좀 이민성 감독의 선임이 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좀 뭔가 약간 잘못된 과정들, 좀 아쉬웠던 과정들을 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선임 되게 늦었습니다. 좀 이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제 정몽규 회장 4선인가요? 5선인가요? 4선인가요? 네. 4선 선거 때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좀 늦게 치러지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위원장을 뽑지 않았고 임시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선임이 늦었고요. 근데 그 시기에 대회는 경기는 있었는데 코치진으로 이제 대회를 치렀죠. 그러니까 그 코치들이 정보를 모으고 뭐 대회를 치르면서 이 선수도 괜찮고 이 선수들이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대표팀 감독 준다 차후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코치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코치와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들만의 이게 뭔가 다르잖아요. 철학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네. 다 다르죠. 어떤 선수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감독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시기가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선수 발전 방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 감독이 원하는 그 포메이션이랑 시스템이 안 맞을 수 있고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한축구협회는 그 현영민 위원장 아래에서 그 누구야 이민성 감독 뽑았습니다. 네. 당시 후보가 박동혁 감독, 지금 전남으로 간 박동혁 감독, 설기현 감독, 그 김도훈 감독이 있었는데 이 네 명 중에 PT를 제일 잘했어요 이민성 감독이. 근데 PT에서 가장 주요 내용이 뭐냐? 당연히 뭐 전술도 있고 내가 선수 관리도 했고 대전에서 이때 K2에서 K1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 MIK 그 대한축구협회 철학, 대한축구협회 연계성을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U23이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이 있고 U23이 있고 여기 밑에 뭐 U20도 있고 U17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딱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그 연결고리 역할 좋은 애들을 잘 키워서 아니면 군면제를 시켜가지고 위로 올려보내겠다. 옛날에 뭐 이제 뭐 당연히 아시안 게임 멤버들 지금 다 대표팀 올라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황희찬이라든지 그쵸. 뭐 이승엽, 김민재, 뭐 황인범 이런 세대들 조유민 이런 세대들처럼 이렇게 쭉 올려 보내는 역할 잘하겠다. 근데 그거를 옛날 벤투랑 김학범이랑 막 싸웠잖아요. 선수 기용 때문에, 발탁 때문에. 근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잘 해보자라는, 잘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민성 감독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로 또 갑니다. 중국이랑 졌어요. 거기서도. 중국이 당시에 아마 유럽계 뭐 혼혈이었는데 그 선수들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잡았죠. 근데 그때도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제 뭔가 선수들도 완전치 않고 임상도 늦게 왔고 적응도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U23 아시안컵까지 된 것 같아요. 터진 것 같아요.
그때 중국하고 경기를 했었을 때도 이제 경기력 쪽으로 많이 밀렸고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선수 기용이나 당시에 심지어 양민혁까지 있는 경기 뭐 배준호도 있었는 그런 경기에서도 정말 처참히 졸전 끝에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U23 아시안컵을 해보자. 근데 뭐 유럽판 당연히 안 됐고요. 양민혁, 윤도영, 뭐 배준호, 뭐 많죠. 뭐 누구도 있지? 뭐 김민수도 있고 막 쭉 있었는데 다 안 왔고. 근데 뭐 박현빈, 황도윤, 하면 누구지? 서재민까지 이 라인업들이 다 뭐 이적이나 부상을 이유로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원이 많이 비었고 대신에 이제 뭐 김한서나 김동진을 뽑으면서 좀 중원 채웠는데 문제는 핵심으로 여겼던 강상윤이 부상당해서 큰 것 같아요. 강상윤이 초반에 부상당해서 컸는데 그 강상윤을 빠지면서 계획이 꼬였고 좀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려다가 수비적으로 갈 경기를 많이 만들었고 3차전부터 근데 우즈베키스탄한테 패했고 그러면서 더 수비적으로 풀백을 중원에 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라인을 내린다든지 그게 호주한테는 먹혔는데 백가운도 골 넣었고 그리고 또 신미나 이현용도 골 넣었고 했는데 이게 일본하고 경기에서는 많이 밀리면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또 이것도 중국 가서 이제 박성훈 선수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건데 어쨌든 서울 박성훈 선수도 이제 수비수로서 사실 이번 대회 이제 가려다가 다쳐서 못 갔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3백으로 좀 준비를 했대요. 근데 뭐 자기가 다친 뒤 이후 준비 과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있었을 땐 3백으로 준비를 했고 뭔가 4백으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3백으로 좀 뭔가 그런 부상자들이 워낙 많아서 대회 플랜도 좀 많이 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또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대회가 뭐 큰 메이저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민성 감독이 짜왔던 전술이나 선수 기용 면에서는 진짜 말대로 좀 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특히 유럽파는 당연히 안 올 거라 그러니까 못 데려오는 거니까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드필더라든지 이 중원 라인은 뭔가 이 K리그에서 특히나 이 나이대 중에 제일 많이 뛴 선수들을 데리고 올려 그랬는데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데리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안 좋은 경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좀 꼬인 대회. 그러니까 네. 좀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좀 어쨌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변호를 하자면 물론 근데 뭐 팬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걸 해결하는 게 감독 역량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분 동의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약간 대회 플랜 자체가 부상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꼬이지 않았나. 네. 강상윤이 아마 첫 경기 때 다쳤죠? 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좋은 점을 본다면은 그래도 신미나 이현용 그 수비 안타백 라인이 물론 실수도 있었고 어쨌든 일본한테 졌고 베트남 졌기 때문에 뭐 그거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두 명은 뭔가 발굴하지 않았나. 나름 그래도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센터백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김지수가 거의 유일한 유럽하고 나머지도 사실 그 센터백은 U22가 지금 없어졌지만 작년까지 봤을 때 그 U22를 센터백 쓰지 않았어요. 웬만하면은 그나마 K2에서 뭐 그 인천 정도가 김건희랑 한명 누구죠? 그 아닌가? 박경석 같은 이런 선수를 썼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U22 자원은 윙어로 쓰거나 그렇죠. 미드필더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했는데 그래도 신미나 이현용이 경쟁력을 보이는 것 자체는 만족스럽다. 그나마. 그리고 또 둘이 나란히 두 골씩 넣었거든요. 중요할 때. 그건 괜찮다.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없다. 저는 그냥 희망편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실패가 오히려 나중에 보면 약이 될 수 있다. 그냥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내부의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결국 밖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추 하나 잘못 껴서 다 꼬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부상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더 큰 대회, 뭐 아시안 게임이겠죠. 가면 이런 상황이 진짜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걸 약간 굳이 희망편으로 보면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전 그래도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많이 안 좋은 점 표현하면 과연 이 대회가 근데 경험이 됐을까라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이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저는 대부분 아시안 게임 못 갈 것 같거든요. 왠지 그냥. 왜냐면 느낌상. 주축 선수들이 많이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너무 경쟁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U23 아시안컵에서 경험을 얻었거나 뭔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진짜 패배의식만 가득한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상처만 받은. 네, 그리고 또 뭔가 전술적으로 뭔가 아시안 게임 때는 그래도 이 틀로 하는구나. 혹은 이 선수들 가지고 여기에 아쉽지만 양민혁 있었으면 여기에 뭐 윤도영 있었으면 여기에 뭐 이제 뭐 누구지 김명준도 있고 뭐 많은데 이 포지션마다 그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틀이 다 망했잖아요. 이 전술이 이 선수 기용이 다 망했기 때문에 뭔가 이 대회에서 얻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경험을 제대로 쌓은 게 맞나 생각도 드는 거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 말씀도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 코치진의 경험도 진짜 대회에 있어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전 그 의미에서는 그래도 희망편으로 말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상 감독이 부임하고 뭔가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대회에 임한 상태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예방책을 그래도 갖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U23 아시안컵이 또 하필 또 지상파 중계돼가지고 또 한일전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쵸. 김상식 감독 잘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 주목 받고 하니까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한일전부터 베트남까지는 본 것 같아요. 또 중국도 잘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성 감독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과연 이민성 감독으로 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가는 게 맞나? 더 나아가가지고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민성 감독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 때부터 봤지만 그래서 선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 같아요. 이민성 감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선수 관계자나 선수들은 많이 없거든요. 이 감독이 뭔가 어쨌든 분위기 잘 만들고 또 다수의 그 코치 경험을 통해서 그 나이 때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알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유임 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임을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감독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게 많은 말하는 대로 행정이 뭔가 뒷받침이 안 해도 큰것 같아요. 또 운도 좀 있고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감독 못해? 그럼 잘라는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그냥 뭔가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네, 자르기 전에 무조건 그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플랜이 빠그러졌을 때 그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임성 감독 많이 내친다? 그럼 저는 이 다음 스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게 두 가지냐면 하나는 임성 감독한테 맡기고 아시안 게임까지 시간을 더 준다와 지금 자르고 새로운 감독으로 아시안 게임을 본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뭐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까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민성 감독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축들이 좀 돌아오고 한다면은 또 맞아요. 유럽파까지 도와주고 또 와일드 카드까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뭐 아마 뭐 엄지성이나 아마 좀 그 나이 때 군대를 안 간 선수들이 좀 되겠죠. 저 또 군대 어퍼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죠? 동기부여가. 그렇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란 어쨌든 근데 그것도 있더라도 좀 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면제로이드. 네 그래도 이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 때는 이거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사인보다는 그래도 유임이 난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민성 감독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좀 혈압도 많이 높고 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감독의 뭐 부담이란 부담이지만 숙명이죠. 네 근데 뭔가 이 대회 통해서 본인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때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왜냐면은 그 이민성 감독도 대전 나온 이후에 여러 팀들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제 본인도 그 어쨌든 그 도쿄 올림픽에 코치로 갔잖아요. 수석 코치로 갔잖아요. 감독이 된 이후에 다시 날아오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못 보여줬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기자회견에서도 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기자회견에서는 그냥 기후 인터뷰죠. 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했고요.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 때는 더 나은 모습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했고 그리고 사실 팬들의 관심을 되게 많이 받은 건 그 황재훈 선수 SNS 글을 올린 거였잖아요. 그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면 황재훈 선수가 이제 욕을 제가 보기엔 많이 전 몰랐지만 그랬을 것 댓글로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이기에는
그 다 반대로 그러니까 한 곳만 노렸는데 다 반대로 뛰었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틀어가지고 반대로 뛴 거를 베트남 그 탄난이 그때 딱 꽂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조롱 같은 비난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황재윤은 그동안 안 나오다가 그동안 홍상민이 주전이었어요.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받아들이니까 나름 이제 모든 잘못은 나로 돌리는 느낌을 했는데 이게 그 뭐야 논란이 됐던 게 감독과 코치님들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승부차기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건가? 감독 코치는 뭐 했나? 네. 로 이제 팬들이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면은 막 물병에다가 이렇게 막 네. 해놓잖아요.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물병 컨닝하고 물론 그 선택은 골키퍼가 하는 거지만 맞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지? 어디로 뛰는 게 가장 확률이 맞는지를 준비를 다 해놓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이민석 감독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황재현 선수의 의도는 모든 건 다 제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뭐 코치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승부차기 그 당시에 다이빙 뜨는 방향은 자기의 선택이었고 그거 뭐 그런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민성 감독은 승부차기 데뷔를 했고 어쨌든 웬만하면 골키퍼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도 맞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좀 SNS 대응이나 이런 거는 프로 선수로서 좀 좋지 못했다라고 그냥 네.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빨리 털어내고 본인도 좀 운동에 조금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물론 승부차기를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뛰는 반대 방향으로 승부차기를 차면 그 약간 심리전에서 이미 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참 그리고 승부차기는 사실 정말 러시안 룰렛이란 말도 있듯이 저는 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대방과의 심리전에서 이기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참 뭔가 어린 선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프로 선수인 것도 맞지만 전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또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얼마나 사실 골키퍼인데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7명을 다 못 막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도 했고 이제 이민성 감독은 이제 대한축구협 뭐 여러 이야기 나왔는데 뭐 대한축구협회와 좀 이런 대회 리뷰도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전혀 이민성 감독을 뭐 자르거나 뭐 어떻게 바꾸거나 맞아요, 뭐 맞아요. 후보가 있거나 네. 그런 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이민성 감독이랑 얼마 안 남은 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죠. 거기를 가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U23 나쁜 의미로 보면 나쁜 의미 또 좋은 의미 볼 수 있겠는데 이 대회를 보면서 이민석 감독도 누구를 좀 써야 되고 누구를 좀 안 써야 될지 좀 봤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연히 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는 좀 옥석가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민성 감독도 어쨌든 해외파 차출 뭐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좀 2월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막 뭐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시스템 문제가 좀 큰 것 같은 게 뭐 일본이나 다른 팀을 보면은 그래도 질 때 지더라도 또 거기 또 우승도 했고요. 또 중국도 봤을 때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플랜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우리나라는 우리가 뭐 일본보다는 그래도 좀 밀린다는 건 인정하지만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좀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근데 아마 그냥 너무 섣부로 예측일 수도 있지만 또 해외파를 데리고 이제 정말 흔히 말해 완전체를 데리고 아시안 게임에 가는 건 전 또 거의 다른 팀이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전 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군대라는 게 또 대부분이 유럽파기 때문에 유럽파에서 군대도 중요하거든요. 절실하죠. 몸값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 팀에서 뭔가 비전을 들어가는데도 그쵸.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아무래도 그 걸림돌이 있으니까 좀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짜리 선수냐 4년을 같이 할 선수냐 이것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U23 아시안컵 마무리됐고 이제 아마 나고야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까지 남았는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또 아니면 이민성 감독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하이난 애플 서울 인터뷰인데 한번
어떻게 갔다 오고 하필 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또 하이난이라는 곳은 웬만하면 지금 저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방콕이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날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휴양지 뭐 발리나 아니면 태국 뭐 베트남도 가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필 왜 중국 하이난이냐 되게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이난이라는 곳 자체가 좀 저는 일단 처음 들었습니다. 그 출장 가기 전까지. 그래서 하이난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저도 막 검색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일단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진짜요? 그 정도로 어떤 일단 날씨나 섬이잖아 섬. 네, 날씨나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최남단이라 따뜻한 게 기본이죠. 그래서 1월 날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저 18.5도예요. 진짜요? 최저. 덥네요. 그쵸? 그럼 온화한 기후라고 좀 말할 수 있고 약간 동남아 느낌 나요 진짜. 네. 막 가다 보면 이제 뭐 코코넛 이렇게 열려 있고 그리고 가서도 이제 물어봤어요. 뭐가 좀 여기에 특산물, 뭐가 좀 유명하냐 했더니 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야? 봤는데 코코넛 아, 그래가지고 뭐 그러기도 했고 전지훈련하기 되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분위기가 안 나나 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베이징이나 상해나 아니면 그런 느낌 안 나나 보네.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냥 중국이었고요. 찐 중국 분위기구나. 그쵸, 근데 그쵸. 거기 코코넛만 있는. 그쵸. 어.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그냥 사견으로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엄청 번창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 닫은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네? 뭐라고? 문을 닫은 호텔이 되게 많아요. 문 닫은 호텔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 좀 경주 이런 느낌이니까. 그쵸. 물론 제가 엄청 설악산. 네. 하이난에 많은 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네. 일단 제가 갔던 곳은 문 닫은 호텔이 좀 있었고. 왜냐면 사실 호텔 짓는데 돈이 많이 또 들지 않습니까? 네. 문 닫기도 쉽지 않은데 뭐 어쨌든 그러기도 했고 사실 하이난을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진안에서 이제 경유를 해서 갔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왜요? 그 이제 저 이제 다른 회사 선배랑 같이 갔는데 저희가 묵기로 한 숙소가 그 이제 그 중국 어떤 그 입국 심사 그쪽에서 봤을 때는 왜 여기서 묵는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완전 관광객이다 하면 완전 좋은 호텔에서 보통 머물고 이게 그쵸. 보통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희 기준에서 되게 좋은 숙소에 잤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약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성 둘이 뭔가 이렇게 좀 막 오니까 네. 좀 의심스러웠나 봐요. 그 감성이 모르네. 원래 남자끼리 여행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막 몸 수색도 막 엄청 하고 왜냐면 그래요. 한국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원래 프리패스인데. 근데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만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바지 걷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게 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왜 하이난 갔냐? 네. 왜냐하면 이제 흔히 최근에는 뭔가 올 시즌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동안 근 몇 년간 전지훈련장 사실 동남아 아니었습니까? 동남아 약간 물가가 좀 싸고 어쨌든 훈련 환경도 괜찮고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동남아 많이 갔는데 이제 서울이 하이난 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날씨입니다. 김기동 감독도 그 이야기를 좀 했고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국 축구 쪽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하이난이 중국 내에서도 전지훈련지로 좀 인기가 있는 곳이래요. 2차 전지훈련 정도로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주도 느낌이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3차로 돈 많은 팀이 저기 중동 쪽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훈련으로 되게 인기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서울이 훈련하는 곳은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그 천안축구센터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대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센터 같은 곳이 워낙 거점 크니까. 같은 곳.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어린애들도 뭐 거기서 하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그냥 하나의 되게 스포츠 센터 같은 느낌이에요. 막 야구장 있고 이런데 야구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홍보에 보면 뭐 어린 선수들 야구 대회도 몇 번 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한 곳이 이제 하이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 환경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 칭다오 그리고 뭐 다롄, 충칭, 베이징 뭐 이런 팀들이 몇 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경기하기도 되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서울이 이번 시즌 개막 시작이 좀 빠르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른 팀보다 시즌이 빠르니 좀 경기 감각도 함께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K리그 팀들이랑 붙는 게 되게 좋을 거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맞아요. K2랑 하면 또 약간 전력으로 다 안 할 테니까 이게 하기 어렵고 K1이랑은 하기 어렵죠. 왜냐면 같은 리그 붙어야 되는데 그 패를 다 공개한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본으로 가고 그런 이유가 막 대학팀이나 그런 이유가 뭔가 이 전력을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아예 좀 제3의 팀이랑 해야 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중국 좋네요, 확실히. 예. 그것도 그렇고 뭐 선수들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운동하기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구나. 예, 왜냐하면 막 아울렛 있고 이런데 예. 아울렛도 뭐 정말 막 선수들이 막 엄청난 돈을 쓰는 그런 아울렛보다는 네. 뭐 진짜 식생활. 예를 들어 뭐 저기 스타벅스가 일단 있고요. 네. 안에. 그리고 스타벅스가 선수들이 유일하게 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언더아머 이런 곳밖에 없어가지고 갈 곳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전지훈련 하기에는. 네. 그래서 일단은 서울이 하이나를 택한 이유는 뭐 기후, 뭐 날씨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뭐 스파링 상대 이런 좀 여러 이유를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가장 이제 또 관건은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근데 했죠. 했을 때 좀 이제 신입들이 아무래도 좀 했던 거. 지금 이제 오피셜이 난 뭐 후이즈, 바베츠, 구성윤이 있는데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특히 아무래도 바베츠는 이제 아예 K리그 팬들은 모르는 선수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후이즈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이 말 하더라고요. 서울 한국에서 제일 큰 구단 아니냐. 예, 나 그래서 왔다. 예, 뭐 쉽게 결정했고 나 이런 빅클럽 오는 게 목표였다. 그냥 뭐 서울 팬들 뿅 가게 만드는 그냥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이즈가 되게 평가가 좋아요. 예. 되게 평가가 좋고 그냥 뭐 단지 골 넣고 이런 게 아니라 K리그 2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후이즈가 되게 전술적인 가치가 높은 선수예요. 맞아요. 그냥 정말 골게터로서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 되게 부지런합니다. 많이 뛰고 그러니까 많이 뛰는 게 막 엄청 많이 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활용폭이 굉장히 넓어요. 밑에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도 있고 공간 침투해서 골 넣는 기술도 좋고 뭐 가끔은 등을 질 때도 있고 툴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그런 걸 하나도 불평불만 없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내부에서 평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뭔가 말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뭐 연습 경기 할 때 활약이 좋았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후이즈가 어쨌든 와가지고 그 김기동 감독이 원했던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옛날 제카 같은 유형. 그쵸. 근데 아무래도 그 둑스나 아니면 그쵸. 다른 선수도 좀 부진한 게 있었으니까 약간 좀 유연하지도 않고 좀 뭔가 약간 전술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전형적인 9번 느낌이었으니까 그런 있는 것 같고 바베츠는 좀 아무래도 서울이 이 삼선 고민이 있다 보니까 뭐 기성용 나간 이후에 뭐 욕도 많이 먹었고 뭐 황도윤이랑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바베츠가 왔죠. 그렇죠. 바베츠는 어쨌든 그 크로아티아 연령별 대표팀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뭐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실 K리그를 좀 알고 있었대요. 옛날에 전남에서 잠깐 뛰었던 유고비치가 네. 자기 뛰던 팀 주장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둑스랑 아는 사이래요. 그래요. 좋은 이야기 들었대요. 크로아티아.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뭐 서울이란 도시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힘드니까 좀 준비를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바베츠도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하는 모습 봤을 때도 뭐 약간 군더더기 없는 미드필더 스타일이고 스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드필더로서 갖춰야 되는 스킬들, 네. 킥 구질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서 다 킥이 좋고 다 뭔가 패스나 이런 어떤 동작들의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네. 근데 뭔가 어떤 빌드업이나 전개에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자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럼 이제 질문 있는데 혹시 그럼 야자는 좀 어떻게 됐나요?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야잔이요? 야잔은 야잔 이상 없었죠 거기에. 말이 어렵나요? 말하기 좀 애매하구나 아직. 말하기 좀 어렵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길래 나오는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성윤도 이제 어쨌든 와서 네. 서울이 그
골키퍼 고민이 있어가지고 강현무를 데리고 왔고 네. 또 데려왔는데 강현무가 좀 부진했고 최철원도 좀 아쉬운 일이 최철원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종범이 김천에 있으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아마 돌아오는데 아마 굉장히 늦게 돌아오니까 골키퍼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서울 이랜드 데려왔죠 구성윤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일단 사실 뭐 전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 출신이고 지난 시즌 K리그2 서울 이랜드에서도 워낙 좋은 활약 펼쳤고 근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연고를 나왔거든요. 그냥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뭐 출신은 포항이지만 어릴 때부터 상암을 자주 갔대요. 그래서 막 부부대라 불면서 응원도 많이 했고 예를 레전드 선수들도 많이 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 입으라고 어디서 이렇게 냉장고 박스 같은 큰 박스에 그 훈련복을 가득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입고 훈련하고 이러니까 약간의 동질감 같은 게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 합류하고 뭔가 정식 선수로서 훈련복 받으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서울에 대한 뭔가 로열티가 있었네요. 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와 이게 진짜 선수들이 생각하는 어떤 서울 이 이미지가 뭐 뒤에 재계약한 선수들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게 정말 서울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상도 막 해본대요. 뭔가 되게 고선 선수가 키도 크고 약간 타투도 있고 이래서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키가 정말 커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무뚝뚝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약간 서울 이제 골키퍼로 상암에서 약간 팬들의 응원 받고 이런 상상하니까 약간 닭살 돋는다 소름 돋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잘 받은 것 같은데 인터뷰 훈련을.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해가지고 어쨌든 서울이 좀 드림클럽이라는 예상치 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드림 클럽.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조영욱이랑 박성훈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정말 여러 팀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팀이 아니라 한 팀, 두 팀 정도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 돈까지 제한하면서 데려왔는데 뭐 인터뷰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둘 다 뭐 돈이었으면 맞아요. 딴 팀 갔는데 서울이라 선택했다. 서울 팬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좀 어떤 그 이해 당사자가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너무 막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조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에서 엄청 좋은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랑 재계약한 거보다 더 좋은 조건인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보다 많이 주겠다 무조건. 아,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의 어떤 좋은 조건도 있었고 그 조용욱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인터뷰 기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용욱은 사실 그 단장님한테 그런 말도 했대요. 팬들 생각하셔라. 이유는 이제 본인이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으니까 뭐 매우 부진했으니까. 물론 안 맞는 옷, 안 맞는 롤을 입고 있었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공격수로서 득점이 필요한데 그게 좀 없었으니까 본인도 좀 어쨌든 서울이라는 팀은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팀과 재계약을 맨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사실 환경적인 변화를 좀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조용호도 사실 어릴 때부터 워낙 축구 천재로 유명했고 차세대 대표팀 한다 그랬으니까. 왜냐면 연령별 대표팀으로 70경기 넘게 뛰었어요 조용호이. 네. 그러니까 진짜 막 어릴 때부터 월반 막 하고 이런 선수였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어린 시절 기대치만큼 성장 못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좀 어쨌든 환경이 바뀌고 좋아진 선수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제 생각보다 더 좋아하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고백을 한 거죠. 너무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 팬들을 아니 본인의 진짜 진심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하고 좀 놀랐대요. 그 본인은 어쨌든 팬들한테 비판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고 자기도 뭐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물어보니까 무덤덤하게 경기를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이 이번에 공격진 경쟁이 워낙 그렇죠. 송민규도 왔고 뭐 하니까 그쵸. 치열해가지고 인터뷰 교육받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근데 네. 사실 저는 교육도 교육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교육이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심이겠다 생각한 네.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해도 안 되는 선수들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거짓으로 많이 했다면 그 선수들이 진짜 프로고
아니라면 진짜 근데 저는 뭔가 어쨌든 인터뷰를 하면 뭔가 눈을 보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이 좀 거짓이다, 이 사람이 그래도 진심이다 이 정도를 대화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했는데 조용욱은 좀 되게 말을 하는데 정성을 전 좀 느꼈어요. 박성훈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박성훈은 정말 진중합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가지고 박성훈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썰 방송에서 박성훈을 여러 팀이 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팀이 이제 원했대요. 왜냐면 워낙 어린 선수고 유명한 선수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어떤 감독은 찾아왔대요.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감독이 이제 밥까지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심에 너무 감사했다. 어쨌든 프로로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서울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다 서울을 너무 다 좋아하네요. 근데 충성심이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딱 그냥 까놓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돈 때문이었으면 다른 팀 갔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감독이 직접 찾아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면 거의 주전 부상이죠 그러면. 그렇죠. 너가 원하는 조건 다 맞춰줄게라는 결국 이야기였을 텐데 그러면서 뭐 비전도 제시를 했겠죠 아마도. 이건 사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밥 먹으면 사실 너가 우리 팀 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고 너한테 이 정도 당연히 이 얘기 하겠죠. 근데 그것까지 어쨌든 거절하고 온 거. 왜냐면 서울도 어쨌든 수비가 박성훈이 주전을 뭐 어느 팀이든 그렇겠지만 주전 장담하기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네. 이한도도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서울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상구 출신이어서 팬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야잔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박성훈이 남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황도윤도 있었고 최준도 있었고 네. 뭐 또 기억나는 선수가 있나요 인터뷰 중에? 송민규도 제외하고. 송민규도 있었고 제외하고는 일단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선수 한 명이 기억난다고 하기보다는 드는 느낌이 선수들 시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감이 있고 공통적으로 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좀 원팀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인 전운뽕 같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즌 초반의 흐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즌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안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면 뭐 송민규 얘기 전에 네. 훈련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보네요. 아무래도 훈련 전체적인 성과가. 그렇죠. 일단 되게 치열해요. 네. 되게 치열하고 선수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형 동생 이런 거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존중이 없다는 이야기랑 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존중이죠. 왜냐하면 그냥 이제 후배들은 뭐 선배 대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선배들을 진짜 선수로서 내가 경쟁하고 이기겠다라는 느낌의 존중이고 어떻게 보면 선배들도 후배들을 너 내가 후배니까 내가 경기 뛰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은 경쟁자로 보고 훈련을 하는 거죠. 같은 선수로서. 그것도 그렇고 그 골키퍼 코치님이 바뀌었죠. 근데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있던 분인가?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우리 훈련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오호. 근데 과거 있었던 사람이 좀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어쨌든 달라져도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적 시장이 이 정도면 진짜 합격점 이상이지 않나. 네, 부족한 포지션 뭐 다 채웠고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포지션 혹은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했던 포지션 다 진짜 어떻게 보면 K리그 정상급 선수로 다 채웠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저도 많이 돼요. 뭐 선수단이랑 스태프, 코치도 스태프니까 네. 한 포함하면 되게 좋다 평가가 나는데 아무래도 김기동 감독이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많이 비판 받았잖아요. 네. 거의 뭐 시즌 끝나고는 아무래도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뭐 경질하는 게 많아서 뭐 사임도 나오고 했는데 결과가 잔류 이제 연임이 됐고 이제 김기동 3년 차에서 이제 뭔가 진짜 초반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사실 정말 위태할 수 있는데 본인은 좀 만족한지 궁금해요. 이 뭔가 이 전반적인 이 상황, 이적 시장 아니면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것 네. 같아요. 만족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두 시즌 동안 좀 안 좋았으니까 안 좋기도 하고 뭔가 이제 팬들의 비판도 있었고 본인도 힘든 시간을 좀 겪으셨으니까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뭔가 감독이든 인간으로든 좀 많이
또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좀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 지난 시즌보다는 어떻게든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만족하세요, 되게. 네. 만족하시고 어쨌든 분위기 뭔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좀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사실 이게 감독만 우리 이번에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이런 거랑 그쵸. 선수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분위기 정말 좋고 우리 진짜 시즌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네. 좀 하거든요. 아무래도 2박 3일 3박 4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좀 따라다니면서 봤으니까 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누구나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제 송민규가 왔는데 또 할 말 있나요? 홍민기 선수는 이제 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새벽에 와서 자고 거의 다음날 바로 훈련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도 이제 그래도 친한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연령군 대표팀 하면서 만났던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포항에서 있었던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김기동 감독이랑 또 아는 사이잖아요. 김기동 감독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규가 나한테 미안해서 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포항 때 아무래도 시즌 중에 약간 이적을 원해가지고 약간 좀 약간의 그 트러블 뭐 전화 안 받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갔으니까 송민규가 어쨌든 전북을 떠나면서 이제 유럽 진출을 본인이 노렸는데 그게 끝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무산됐고 전북에서도 송민규랑은 뭔가 그 계약을 더 하지 않았고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김기동 감독이랑 다시 만나면서 서울에 왔죠. 본인도 좀 약간 낯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낯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홍민기 선수는 김기동 감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동 감독이랑 어쨌든 뭐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은 뭐 송민기 선수 미안해서 온 것 같다는데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기동 감독 밑에서 되게 좋았던 선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송민규 하는 말은 서울이 좀 강력하게 원했고 김기동 감독도 원했고 그런 부분에서 고마움도 있었고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유럽만 진짜 보다가 이게 몸도 못 만들고 뭔가 전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팀에 못 가고 약간 급하게 어느 팀을 가서 되게 무너지는 선수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가 되게 많이 봤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선택을 잘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적응을 그래도 본인도 좀 이상하다고 말은 해요. 왜냐하면 송민규 선수가 서울 상대로 되게 강했던 맞죠.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어색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팀 내에서 어색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주는 어색함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성원 선수가 되게 같이 다니면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훈련 때는. 또 화제라면 화제지만 좀 이제 전북에나 아무래도 서울이 라이벌 되게 많습니다. 라이벌 웬만하면 다 라이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클럽 뭐 안양 뭐 전북 수원 당연하고 안양 당연하고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둘이 애매한 관계죠. 전북도 사실 있는데 이제 전북에서 서울로 갔으니까 이제 전북 팬들이나 일부 팬들이 약간 좀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서울 팬들은 이제 아내분 광민선 아나운서가 이제 수원 팬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런 거에서 좀 까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뭐 광민선 아나운서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성희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그냥 비난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하필 그 송민규 선수가 하이난 간 시기에 이제 광민선 아나운서가 SNS에 올리면서 뭐 화제라면 좀 그렇지만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사견입니다. 아내 때문에 서울 이적하는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팬도 아닌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내 때문에 서울살이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아내가 뭐 조종을 네. 해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서 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가족들이랑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뭔가 되게 이 선수가 왜 여기에 오지 이런 게 많잖아요. 음. 막 고향으로 돌아간다던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전북이 별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서울 인프라가 더 좋아서 전 서울로 왔어. 저 이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전혀. 왜냐하면 선수들도 하나의 어떤 인격체고 뭐 축구도 축구인데 저는 축구 선수 이외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이직할 때도 이 회사가 너무 멀면 아니면
뭔가 이제 가족들이랑 살기 뭐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더 살기 원하는 이제 그렇죠. 곳이라면 아니 그것도 그렇고 구단도 그런 인프라를 영입 작업할 때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국제공항이 있고 외국인 학교가 있고 송도가 되게 좋은 도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용인 FC도 신생 구단이어도 김해랑 파주가 잘 나간 거는 물론 돈도 더 좋겠지만 이 용인이라는 도시가 수도권이랑 멀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연고지로서의 이런 어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대체 뭐가 문제가 되나 싶어요. 정말로. 설령 문제라고 해도 이거를 뭔가 비난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는 느낌이죠. 아 근데 이제 그 뭐 일부 전북 팬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어쨌든 라이벌 팀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송민규 선수한테 비난을 해라 이게 아니라 송민규 선수가 그런 결정에 있어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 저는 경기장 한정에서 비판을 받는다. 뭐 야유를 받는다. 저는 거기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뭐 일상에서 송민규 선수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한테 한다. 저는 이건 진짜 저는 너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성희롱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축구가 이게 특히 그게 있는데 약간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되게 약간 힙한 것처럼 여기니까 뭔가 라이벌 팀 이적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조롱하고, 그러니까 조롱할 수는 있죠. 뭐 야유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도 내에서 허용한 정도. 근데 그런 뭐 뭔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걸 세게 반응해요. 되게 멋진 팬. 그렇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심지어 실제로는 이 현실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온라인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도 아마 초반에는 본인한테 오는 그런 약간의 왜 전북 뛰었는데 서울 갔어? 이게 좀 허용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허용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오다 보니까 좀 이제 세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물론 근데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하면 저희는 팀과 팀의 라이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 존중을 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 생각은 똑같아요. 경기장 안에서만 그냥 이거를 막 일상으로 넘어와가지고 흔히 말해 과몰입이죠, 과몰입. 가족까지 데려와가지고 하는 게 좀. 근데 그거는 진짜 그리고 막 정말 선을 넘은. 그래서 이제 송민규 선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자기가 말한다고 이거 바뀌냐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가장 가까이서 아내를 봤는데 되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사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100% 본인의 선택으로 서울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뭔가 옆에서 아내가 서울살이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서울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100% 본인이 선택을 했고 아내도 그 선택에 있어서 뭐 존중을 좀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뭐 악플 쓰시는 분들은 뭐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용납하지 않겠다. 네. 뭐 선을 넘는 뭔가 비난 이런 것들은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죠. 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축구 K리그가 발전하는데 좀 저해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과민 반응이다 뭐 이런 거 제주도 뭐 이렇게 얘기하셔주고 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으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다녀오셨는데 약간 서울의 좀 올 시즌 전망은 뭐 순위 이런 건까지 아니어도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지난 시즌과 또 비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훈련 분위기나 본인들 인터뷰하면서 느끼시는 것들을 약간 종합해가지고 평가 전망한다면은 어쨌든 저는 딱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이 지난 시즌 이런 경기 되게 많았어요.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못 뒤집는 경기 혹은 이기다가 골 먹혀서 비기는 경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이길 걸 비기고 비길 걸 지고 이런 경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팀 스피릿 같은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순위는 모르겠어요. 순위는 너무 어렵죠 사실. 그런 근데 거는 변수 많으니까. 어쨌든 뭔가 경기력 측면에서는 분명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복병이 될 수 있다. 우승 경쟁이 있어서. 그리고 서울 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뭐 경기 결과나 순을 떠나가지고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네. 뭔가 팀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뭔가 물론 서울 팬들은
이 말씀을 안 믿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르다가 몇 년째 지속됐고 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그거. 예. 근데 그럼에도 선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근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초반 세 경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생기기만 잘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뭐준잡 아무튼 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과 대전이 지금 2파전을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제 담당인 것도 있으니까 대전이 좀 많이 우승 후보 중에 생각하는데 그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아 그럼요. 저는 무조건이고 사실 이거는 선수 퀄리티만 봐도 그래요. 네. 후이즈 왔죠. 네. 저는 정말 이게 뭐 그러니까 일부 팬들은 그래도 K리그 2에서 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디비전을 가리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선수 사실 포르투갈 1부 리그 경험도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송민규도 어쨌든 왔고 바베츠도 왔고 그리고 뭐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미지의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서울 팬들 다 아시잖아요. 네, 미지의 선수가 한 명 있죠. 네, 그 선수도 어쨌든 왔고 물론 그 선수가 얼마나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아시겠죠. 뭐 그 선수가 얼마나 이제 잘할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저는 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도 어쨌든 팬들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방송 계획할 때 오늘 다 나올 줄 알고 이제 대본에 적어놨는데 그쵸. 근데 이게 오늘까지 안 나와가지고 그쵸.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아무튼 되게 전망은 밝고 네, 밝고 좋다. 2025 시즌에 좀 실망했던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느낌을 들 수 그쵸,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를 직접 본 사람 입장으로서 뭐 꺼드럭대는 거 아니지만 또 손정범이라는 좀 이망주도 있다면서요? 아.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저도 클립을 많이 찾아보고 이제 내부 평가가 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U22가 있었으면 무조건 뛰었다. 손정범. 네. 그러니까 손승범은 이제 그 형이죠, 포항으로 형. 왔고. 네. 둘이 형제예요? 네, 형제예요. 아 그래요 진짜? 친형제, 친형제. 형제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모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가지 없다. 약간 축구 극찬이죠. 칭찬이죠. 극찬. 예. 그러면서 당돌하고 눈치도 안 본다. 축구 뭐 같이 한다가 칭찬이죠. 네. 그걸 축구 근데 회에서는. 실제로 말해보니까 그 싸가지 없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축구할 때만 좀 그렇게 그쵸 다르다. 그쵸. 최강의 극찬이죠. 예. 그냥 뭐 흔히 말해서 뭐 속된 말로 저희 게임 할 때도 진짜 게임 뭐 같이 하네 뭐 이런 네. 농담을 하잖아요. 최고의 정말 극찬. 극찬이죠. 기분 좋죠. 네, 그 선수도 물론 근데 기회를 당장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선에 가까운 미드필더라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되게 멀리 볼 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네. 아무튼 저희가 중국 하이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김기동 올해는 다르다. 이제 뭐 이렇게 했고 작년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올해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아침도 빨리 시작하니까 아마 좀 서울 경기를 좀 빨리 보면서 좀 어떤 게 달라진 부분이 어떻고 또 신입생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뭐 스트라이커, 윙어, 미드필더 다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골키퍼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뭐 김민재와 뭐 첼시 선수도 있고 인강의 아틀레티코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강인 선수는 이제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다시 이적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PSG가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저번에 레알 마요르카 때처럼 놓쳤던 것처럼 좀 그럴 것 같고요. 김민재까지 제가 하면은 김민재 첼시도 이제 첼시가 아마 이제 리암 로세니어 감독이 온 이후에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부상자도 많고 또 다 부진하니까 근데 이제 그 미넨이나 김민재 입장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이제 김민재 그러니까 첼시가 영입 후보 명단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또 이제 제레미 자케라는 선수가 있지만 그 선수가 되게 비싸가지고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김민재 미넨은 김민재를 안 내보낼 것 같고 김민재도 뭔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가면 좋겠어요 프리미어리그에. 왜냐면 황희찬도 지금 나갈 수 있거든요 이 PSV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왠지 둘 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시간이 좀 나오면 좀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하이난 얘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지금 3박 4일 갔다 왔죠? 네. 되게 많은 이야기 담아오셨네요.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루카스 최소 세징야라고 이야기를 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루카스가 누구죠? 진짜 알론 실바. 네. 아, 예. 네, 왜냐면 이게 아마 작년 이맘때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네. 저 그 말이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왜요? 슈팅하면 흔히 축구인들 말하는 표현으로 구탱이 있죠. 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훈련 때저 깜짝 놀랐어요. 와. 루카스를 한창 김기동 감독이 맨날 쓸 때도 들어봤는데 궁금하다. 왜 이렇게 쓰냐? 뭐 약간의 뭐 약간 장난으로 뭔가 약간의 좀 컨디션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이 선수 가진 게 진짜 확실해요. 그랬는데 네, 네. 그렇게 들었을 때도 훈련 때 진짜 와. 뒤지게 잘해가지고 이게 감독이면은 안 쓸 수가 없다. 이래서 이런 느낌이죠. 아, 그것도 그렇고 김기동 감독이 개조하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계속 코칭을 해주고. 개조하고 있다고. 네, 네. 개조하는데. 네. 예. 근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말이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김기동 감독이 공격 옵션을 많이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에 이 선수를 넣고 뭐 다른 선수를 넣고 이러면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다채롭게 가지 않을까. 물론 선수들의 장점도 다른 것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기대됩니다. 훈련형 미드필더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 달라야죠. 선수들 폼도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거를 다 왜냐하면 요새 이제 많은 팀들이 뭔가 전지훈련 결과나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해서 제가 이걸 풀 그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팬들이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 갔다 온 게 보람이 있네요. 좀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치치 돌아오고 다음 주도 이제 K리그나 뭐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더 재밌는 소식 할 테니까 이제 뭐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소문 내주시고 치즈직 이렇게 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주시고 팔로우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아마 뭐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 다 보고 할 테니까 저희가 아는 대로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그 기대에 힘입어 제가 또 여러 또 K리그 재밌는 소식을 또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만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치즈직 모른다고 하시는데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한번 하면서. 하이난 어떻게 그래도 너무 뭐 팬들의 좀 궁금증을 제가 해소해 드렸나요? 모르겠네요. 전 그걸. 재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재밌었을 겁니다. 아마 다 보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도 한번 돌아와서 재미있게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